딸년이 아비 죽고 받은 돈을 시댁에 안 나누면 천벌을 받아. 장례식장에서 전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에게 퍼부은 저주였습니다. 영감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 딸 시집 잘 가라고 큰 선물을 두고 가셨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웃으며 던진 그 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서류상 완벽한 타인이 된 지 184일째 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드디어 찾아온 평화로운 주말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평화였죠. 그런데 그 순간 차단하지 못했던 전 시어머니의 번호로 집요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증거를 위해 받아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안부 인사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왜 아직 안 들어왔어? 전 시어머니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려야 했어요. 그 정도로 목소리가 컸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날짜도 지났는데 사람을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응?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했잖아요. 이혼이 뭐가 중요해? 며느리는 며느리지. 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하려고 갔더니 카드가 막혔어. 카드가. 미용사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서 수치심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님, 제 카드를 왜 아직도 쓰시는 거예요? 이혼할 때 다 정리했잖아요. 정리? 무슨 정리? 나는 네가 며느리인 한 당연히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전 시어머니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거칠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기괴했어요. 이혼은 그저 잠시 떨어져 있는 절차일 뿐이고 며느리로서의 경제적 공양은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혼할 때 공증 합의서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생활비 지원과 채무 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거기 도장 찍으셨고요. 법이 뭐가 중요해? 법이 밥 먹여줘? 내가 굶어 죽으면 그때 가서 법이 살려줄 거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천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당장 200만 원 입금해. 오늘 안으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가로채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 그는 여전히 저를 하대하는 말투로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전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건성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일단 급한 대로 200만 원부터 입금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응? 그의 말투에는 협박과 회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더 이상 오빠네 가족에게 아무 의무가 없어요. 법 타령 그만해.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변할 수가 있어? 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폰이 켜진 듯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전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 백화점 쇼핑 가려고 했는데 언니 명의 카드가 다 막혔어요. 딱. 그녀의 목소리는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맺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우이, 4명의 카드를 왜 당신이 쓰는 거예요? 우리 남남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남이요? 언니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며요? 전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가족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제 승진 소식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자신들의 가계부를 책임질 영구적 ATM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녹음 앱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좀 해봐. 듣고는 있는 거야? 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기를 빼앗은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해? 시집 온 게 어제 오늘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내가 너 5년 동안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키워줬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뭐?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동안 제 월급의 80%를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했잖아요, 매달.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가계부도 못 쓰고 매일 어머님께 신문 받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다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야?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내 회사 로비에 대자보 붙일 거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인다고 크게 써서 붙일 거야. 각오해. 전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시간을 확인했어요. 15분 42초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고음질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따스한 햇살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섰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문서함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문서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치 통장 내역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한 모든 기록이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200만 원, 명절 때마다 추가로 보낸 500만 원, 급하다며 요구했던 수십 차례의 긴급 송금 내역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몰래 복구한 홈캠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제 개인 물건을 뒤지고 통장을 몰래 가져가고 심지어 인감을 위조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는 전 시어머니의 도박장 출입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불법 도박장을 드나드는 사진과 영상, 그녀가 빌린 사채 8천만 원의 증거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관해 두었던 법적 대응 매뉴얼을 꺼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신 것도 전시댁이 그것마저 탐내며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아직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문서함에 넣고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월급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힌 금액의 80%가 자동으로 전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직후 전 시어머니가 제 통장과 인감을 빼앗아 갔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5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제게 남는 돈은 20%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전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과 주유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피땀 어린 돈을 쓰면서도 매일 저녁 전 시어머니에게 가계부를 제출해야 했어요. 점심값으로 10,000원을 썼다고 하면 왜 그렇게 비싼 곳에서 먹었냐고 추궁당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셨다고 하면 돈을 물 쓰듯 한다며 핀잔을 들었어요. 화장품을 샀다고 하면 시댁 살림은 생각도 안 하고 치장만 한다며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굴욕적인 신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전 남편은 제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에 넘치는 외제차를 몰았어요. 독일제 세단이었습니다. 매달 할부금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바꾸자고 여러 번 말했어요. 오빠, 우리 형편에 이 차는 너무 부담이야.
그때마다 전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차 하나는 제대로 타야 대접받지. 너는 맨날 돈 얘기만 하네. 그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할부금은 당연히 제 비상금에서 나갔습니다. 주유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주유비만 5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다녔거든요. 그 비용도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전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면 품위 유지비라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남자가 골프장에서 초라하면 안 되잖아. 30만 원만 줘. 저는 적금을 깨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졌거든요. 제 비상금과 적금은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임과 성당 봉사회에서 재벌가 부럽지 않은 며느리 둔 사모님으로 통했어요. 그녀는 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수시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빌려갔어요. 하지만 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자기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전 시어머니는 그 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했어요.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계모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매달 카드 결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어요. 제가 명세서를 보고 놀라서 물어보면 전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내가 밖에서 대접받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내 카드 안 썼으면 내가 동네에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돈으로 허영을 채우면서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라는 식이었어요. 전 시누이는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3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친구들과 카페를 전전하며 놀았습니다. 전 시누이는 제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를 제 것처럼 긁어댔어요. 명품 의류를 샀습니다.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한 아름 샀어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카드 사용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결제 내역을 들이밀며 따지면 전 시누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아직 취업 못했잖아.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면 안 되지.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둘러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앞장섰어요. 동생 하나 뒷바라지 못해줄 거야? 가족 정도 없어? 전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내 동생인데 네가 좀 챙겨주면 어때? 속물처럼 굴지 마. 저는 속물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돈만 아는 차가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하지만 누가 제 입장을 이해해 줬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일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제 월급의 20% 중에서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겨우 모았습니다. 그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하지만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감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이미 인출되어 사라진 뒤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오빠, 내 예금이 누가 찾아갔는지 알아? 전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인감을 위조했다고? 위조는 무슨, 집에 있는 도장 찍은 거지. 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돈으로 뭐 하셨는데요?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어. 전 남편은 얼버무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습니다. 8천만 원의 사채였어요. 불법 도박장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몰래 도박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그 여유로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엄마 전과자 만들 거야? 제발 이번만 넘어가줘. 전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대출받아서 갚아줘요. 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 네가 대출 받아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을 훔쳐 쓰고 그 빚까지 제가 떠안으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채업자에게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전 시어머니가 분할 상환하기로 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그 대출금은 이혼할 때까지 제가 혼자 갚았습니다. 명절과 제사는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최소 30명씩 초대했어요. 음식 장만 비용만 매번 5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우리 며느리 여기 있어.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손은 느려. 완전 기계야 기계.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집안일은 관심도 없어. 며느리 같지가 않아. 제 커리어를 비하했습니다. 제 성과를 무시했어요. 저를 돈만 버는 식모로 취급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댁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무너졌어요. 임신 2개월째였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혼자서 병실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병원이야. 왜? 아기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잃었어.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있잖아. 오늘 우리 엄마 생신 잔치 식당 예약해야 하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이잖아. 식당 예약 좀 해줘. 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인데. 노트북 있잖아. 거기서 하면 되지.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병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어요. 제 아이보다 시어머니 생신 잔치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이 가족에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는 기계였어요.
전 시댁은 제 친정까지 건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 환갑 때 쓰시려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작은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두신 쌈짓돈이었어요.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그 돈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 우연히 보신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시누이 쌍꺼풀 수술하려는데 돈 좀 줘. 저도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친정에 돈 있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버지 돈이에요. 시댁 식구가 급한데 친정 돈 좀 쓰면 어때? 전 시어머니는 우겨댔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어요. 그래, 가져가거라.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내주셨습니다. 전 시누이는 그 돈으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술 결과를 자랑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모욕과 착취를 기록했습니다. 5년치 통장 내역을 모두 출력했어요. 전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 대금까지 합치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홈캠 영상도 복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지고 인감을 위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전 시어머니의 도박장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면 어김없이 불법 도박장에 가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했습니다. USB에 담아 금고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탈출할 날을 꿈꾸며요. 이혼 당시 전 시댁이 재산 분할 포기 합의서에 선뜻 도장을 찍은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소액의 위자료 500만 원이 당장 전 시어머니의 도박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당장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미래의 재산 분할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절실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합의서에 모든 채무관계 청산과 생활비 지원 중단을 명시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어요. 그렇게 저는 5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자신들의 돈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생활비 독촉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와 3번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고 형사 고소장 초안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친정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와.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엄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남동생이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셔.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새벽에 급하게 실려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시간 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아프신 것도 숨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가셨어요.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렸어요. 친척들과 아버지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상주 역할을 했어요. 동생은 너무 어려서 제가 모든 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장례 첫날 오전,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상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따라왔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전 시어머니가 과장된 곡소리를 냈습니다. 빈소 앞에서 크게 울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이 집안의 안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친정 친척들에게 인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어요. 장인어른 정말 좋은 분이셨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며느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나 좀 봐. 그녀는 저를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한 곳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슬픈데. 전 시어머니는 눈물도 없이 말했어요.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세요. 가긴 어딜까 할 말이 있어. 전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시누이 있잖아. 전 시누이요.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말꼬리 잡지 말고 들어. 애가 이번에 좋은 혼처를 만났어. 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잣집 공무원 집안이야. 완전 대박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대 집에서 우리 애가 가져올 혼수를 좀 신경 쓰더라고. 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네가 장인어른한테 유산 받았다며 상가 건물하고 보험금.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 시누이 혼수로 그 상가 건물 내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잣집이랑 혼담 오가는데 격을 맞춰야지. 올케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케가 아니에요. 또 시작이네. 법 타령 그만하고.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거죠? 전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네가 장인어른 재산 독차지하려고 우리 쫓아낸 거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조문객들한테 다 소문내볼까? 전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참았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오늘 저녁까지 답 줘.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요구를 하다니요. 저녁 무렵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주실에서 조문객들이 건넨 부의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동생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빈소 옆 테이블에서 전 남편이 부의금 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전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데 지갑을 여기 두고 가셔서. 거짓말이었어요. 전 남편은 부의금을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지금 상주가 보는 앞에서 부의금을 훔치려고? 야, 손 놔. 오해야 오해. 전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형부, 아니 전 형부님. 동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았어, 알았다고. 전 남편이 황급히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말했어요. 야, 그래도 동생 결혼만 잘 되면 나중에 다 갚을게. 상가 월세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도 제 상가 건물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요.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고 상주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 집안이랑 이혼 잘했구나. 저런 사람들이었어. 엄마는 그제야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엄마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에요. 동생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엄마가. 저는 상주실로 뛰어갔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엄마를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입니다. 그게 무슨...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수십 통이 있었습니다. 딸년이 아비 죽고 받은 돈을 시댁에 안 나누면 천벌 받는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는 거다. 저승에서 장인이 눈을 못 감을 것이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전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척 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애야, 아까 내 전 시누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어. 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네가 받은 상가 건물이 원래 자기네 집안 거였는데 네가 가로챘다나 뭐라나. 친척 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식 때부터 이상하더니 역시나구나. 전 시누이는 이미 예비시댁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 상가 건물이 자기네 집안 소유인 것처럼요.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갔어요. 장지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셨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왔는지 뒤에 서 있었어요. 영감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 딸 시집 잘 가라고 큰 선물을 두고 가셨네. 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이용해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사실이잖아. 전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해요? 뭐 어때?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신우이 상견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3명이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전 시어머니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습 도박, 공갈 미수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치 통장 내역, 위조된 인감증명서, 홈캠 영상, 복구본, 도박장 출입 증거까지 모두 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도박장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녀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전 시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 남편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미수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결혼 생활 중 상습 폭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보충했어요. 녹취록 150개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신우이는요? 가족카드 무단 사용권으로 강요에 의한 재산상 이득 취득죄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대화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는 녹취록 목록을 보여줬어요. 150여 개의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방어할 틈이 없을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럼 오늘 바로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끝났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였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전 시댁을 조사해온 탐정을 만났습니다. 의뢰하신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탐정이 USB를 건넸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다니는 도박장의 비밀 통로 위치, 장부 관리자, 연락처, 칩 교환 영상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전 신우이의 예비시댁 정보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예비시댁의 가족관계, 직업, 상견례 일정과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시더군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도덕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상견례가 내일 오전 10시 강남 한정식 식당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탐정에게 마지막 수고비를 건넸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곳이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보안팀장이 인사했습니다. 의뢰하신 대로 지능형 CCTV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건물 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이 모두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도 연동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등록하신 3명의 얼굴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갑니다.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의 사진을 미리 제공했었어요. 보안 요원 배치는요? 4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합니다. 팀장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입구 근처에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혹시 등록된 인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즉시 접근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오후에는 친정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응급실 치료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딸아.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엄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 걱정만 더 끼쳤구나. 무슨 말씀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실 거예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요양시설인데요. 보안이 철저한 곳이에요. 엄마가 서류를 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전 시댁이 엄마한테 또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와 연락을 끊고 계셔야 해요. 알았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니 엄마가 믿을게.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전 시어머니가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을 열었습니다. 동네 부녀의 카페, 성당 신자 모임, 계모임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고결한 사모님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또 다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도박 빚으로 인해 피해를 본 채권자 명단이었어요. 총 7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명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며느리입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대응하시겠어요? 정말입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돈 받을 길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모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모으기로 했어요. 밤 11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고소장 접수 완료. 내일 오전 상견례 현장에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돼요.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와는 다른 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팀을 만났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여자 변호사, 그리고 법무보조원 2명이 함께였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대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상견례가 열리는 한정식 식당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9시 30분에 대기합니다. 사법경찰관 2명과 여경 1명이 동행합니다. 긴급 체포 영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어요. 9시 50분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사법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의뢰인이십니까?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상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호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9시 55분이었어요. 5분 후면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10시 10분에 들어가죠. 인사는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때쯤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시 5분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시 8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변호사들과 경찰관들이 뒤를 따랐어요. 식당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예약 이름을 말했어요. 2층 송악룸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송악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애가 효심이 깊어서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수도 잘 준비했습니다. 상가 건물까지 있어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시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저는 침착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들과 경찰관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예비 사돈 가족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전 시어머니의 도박장 출입 영상 캡처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은 사문서 위조 고소장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전 시누이의 카드 갈취 내역서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앞으로 나섰거든요.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손에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시누이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경찰관이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여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 놔요. 언니 저 사람 미쳤어요. 전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서류를 넘기며 보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도박장 사진이 진짜입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전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조작된 겁니다. 저 애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전 시어머니가 도박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건 CCTV 원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라니요. 그가 전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인감을 위조해서 예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그때 급해서 전 시어머니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전 시누이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전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전 올케명의 카드로 2억 원을 썼다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전 시누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언니가 준 거예요. 제가 쓰라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언니, 이번 달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어요. 녹음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취업 못했잖아.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면 안 되지. 전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시누이, 이건 강요예요. 제 동의 없이 쓴 거잖아요. 동의? 언니가 오빠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것 따져?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수로 준비했다는 상가 건물 말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 건물은 의뢰인의 친부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주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가 전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저는 전 시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가 주기로 했었어요. 정말이에요. 주기로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상가를 혼수로 내놓지 않으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제 사업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 어머님께 저주와 협박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핸드폰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딸년이 아비 죽고 받은 돈을 시댁에 안 나누면 천벌 받는다. 예비 시어머니가 문자를 읽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이런 말을. 그 문자를 받으신 친정 어머님께서 쇼크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전 시어머니를 쏘아봤어요.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가족은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사돈 어른. 전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사법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씨. 경찰관이 전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수갑을 꺼냈어요. 전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체포영장 없이 어떻게 해? 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체포입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 전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자세히 설명 들으실 겁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경이 재빨리 전 시누이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전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해결이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전 시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전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혼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버님, 전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됩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가정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예물은 돌려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전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장이 눈물로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언니, 전 시누이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줘.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저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을 맞췄어요. 5년 동안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전 시누이가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경찰한테 끌려갔어. 뭐? 전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그가 제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전 남편을 붙잡았어요. 손 놔. 전 남편이 몸부림쳤습니다. 미친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법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남자 경찰관이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본인이 김아묵에 맞습니까? 왜요? 전 남편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스토킹 및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토킹?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 한 달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12차례 소란을 피운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도어락을 부수려 시도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대화하려던 거였어. 전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12번이나 찾아간 것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출동 기록과 CCTV 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수갑이 전 남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협박도 추가되는군요. 옆에 있던 여경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전 남편이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 신우이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곧 법원에서 소환장이 갈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잘 선임하세요. 전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변호사들과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식당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경찰까지 왔던데. 상견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경찰차가 이미 떠난 뒤였어요.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1차 작전은 성공입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어요. 5년간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 2층 창문으로 전 신우이가 보였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전 신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봤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변호사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풀려났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랐거든요.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일? 네가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고약했어요. 비키세요. 비키긴 뭘 비켜. 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야, 네가 지금.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위에 설치된 센서가 작동했어요.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고성능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장치였습니다. 뭐야, 이 소리. 전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뭐? 지금 떠나세요.
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찰차가 막 도착하는 것이 보였어요. 신고 들어온 곳이 어디죠? 경찰관이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받으신 분이시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경찰관들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다음에 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박꾼으로 몰아 유산을 독차지했다.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과장실에 앉아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 앞에 시위하는 사람 보셨죠? 네, 과장님.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CCTV로 모든 장면을 고화질로 녹화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 며느리가 날 감옥 보내려고 해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허가 없이 시위하면 안 됩니다. 전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차에 실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 가능하죠.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영상 자료 보내주시면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보안팀에 영상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이상했습니다. 도어락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누군가 부수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젯밤 11시쯤 남자가 왔었습니다. 경비원이 CCTV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전 남편이 나왔어요. 그는 제 집 앞에서 도어락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망갔습니다.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13번째 출동이네요. 경찰관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입니다. 저는 영상을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추가되었어요. 사흘 뒤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 시누이가 쓴 글이었어요. 악독한 전 올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글에는 온갖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문제네요. 시댁을 고소하다니 충격이에요. 저는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달라고 했어요.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시자가 특정되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전 시누이의 집 IP로 확인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어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전 시누이는 글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캡처본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 엄마가 계신 요양시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오늘 면회 금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설 직원이 말했습니다. 누구였죠? 중년 여성 둘과 남성 한 명이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 부르셨어요. 네, 경호원들이 막는 사이에 경찰이 왔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입구도 통과하지 못했으니 안심하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경호원을 고용한 것이 잘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죠?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 월세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계좌인데요?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전 시어머니 명의 계좌였습니다.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임차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전화드린 겁니다.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같은 전화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사기 미수로 추가 고소 가능하죠.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끝이 없네요. 저는 모든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어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송곳으로 찌른 흔적이었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달려갔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소장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2시에 남자가 왔었네요. 화면에 전 남편이 나왔어요. 그는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제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타이어를 하나씩 찔렀어요. 재물 쏜 게 확실하네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왔고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또 추가되었어요. 이 정도면 집행유예는 힘들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사건은 한 달 뒤에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과장님, 1층 로비에 난입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전 시어머니라는 분이요.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전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 어디 있어? 그녀는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깨졌어요. 진정하세요.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전 시어머니가 요원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희 회사 과장이 사기꾼이야. 시어머니 재산 다 빼앗아 갔어.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시죠. 경찰관이 전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난 안 나가.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며느리 안 나오면 여기서 죽을 거야. 결국 경찰관 2명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고함을 질렀어요. 너희 과장 사기꾼이야. 다들 조심해.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화분과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과장님, 보안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장면 녹화되었죠. 네, 여러 각도에서 다 찍혔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구속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형량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법적 함정에 깊숙이 매몰되는 과정을 저는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의 범죄 행위는 계속 쌓여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는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겨봤어요. 전 시어머니의 범죄 기록만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갈 미수, 상습 도박, 업무방해, 재물손괴까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습니다. 최소 2년은 나올 겁니다. 실형이요? 네,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여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회사 로비 난입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은요? 스토킹 범죄와 상습 폭행, 재물손괴. 대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년 이상은 확실합니다.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 신우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얼마 정도죠? 5천만 원 이상 청구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공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제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전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피고인 김아무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피고인 김아무개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의 인감을 위조하여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한 불법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가족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금전을 요구했고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의 근무지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아무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아니, 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아무개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어락을 파손하려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전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묵묵부답하십시오.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과 경찰 출동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아무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합니다. 아니요.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법정 경위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전 남편은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를 마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박아무개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전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올케의 가족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3년간 2억 원 상당을 지출했습니다. 전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또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전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사회봉사 3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 신우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모두 일어섰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전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곧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5년 동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변호사들이 제 옆에 섰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전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경매 처리할 겁니다. 여자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자산도 모두 압류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권 때문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집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낙찰이 되었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전 시댁은 집을 잃었어요. 전 남편의 외제차도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명품 시계와 가방들도 모두 팔렸어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강제 집행관이 전 시댁집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명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전 시누이가 짐 가방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시어머니가 다니던 성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나올 수 없어요. 동네 부녀의 카페에는 그녀의 판결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법원 공개 자료를 찾아서 올린 것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충격이에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전 시어머니가 쌓아온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전 남편이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신청을 넣어서 결국 한 번 가기로 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냉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 남편이 보였어요.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불렀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용서해줘. 전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이미 판결이 났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취하할 수 없어요. 알아.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5년 동안 넌 고생만 했어.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전 남편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끝났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리창에 갖다 댔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가중처벌 통지서예요. 전 남편이 서류를 받습니다. 출소 후에도 제게 연락하면 다시 고소할 거예요. 알았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구치소 담벼락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차에 타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전 시어머니 번호를 삭제했어요. 전 남편 번호도 지웠습니다. 전 시누이 번호도 삭제했어요. 연락처에서 그들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시동을 걸고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구치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이 시원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오며 전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서 지우고 아예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챕터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교회에 작은 집을 마련한 뒤로 매일 아침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번호의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어요. 밤에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누군가 난입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친정 엄마가 가꾸시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양시설에서 나와 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딸아, 일어났니?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좋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엄마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도시의 매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와서 얼굴이 좋아졌어. 엄마가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요. 정말이었어요. 엄마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올렸던 마지막 글이 아직도 인기 게시물로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긴 지옥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났어요. 본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몇몇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세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시댁 아파트 경매 대금과 전 남편 자산 처분 금액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불화가 잦아서 징벌방을 자주 간다더군요. 그렇군요.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어요. 전 남편은요. 출소 후 취업이 안 되고 있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정규직은 불가능하고요. 어디서 지내나요? 경기도 외곽 고시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일용직 일을 한다더군요. 전 시누이는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해배상금 갚느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소설을 펼쳤어요. 결혼 생활 내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 시댁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한 챕터를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차 드릴까요? 그래. 저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향이 집안을 감쌌어요. 행복하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엄마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끔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 왜 안 보냈어? 우리 엄마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언니가 오빠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들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러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늘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번 돈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박 자금으로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신우이의 명품 구매비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정기 적금 들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노후 자금으로 넣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는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엄마와 제 미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밖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가계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커피값이 비싸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자유였어요. 오후에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과장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더 이상 전 시댁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회사 로비에 누가 난입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집에 가기가 두렵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왔니? 네, 엄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정원에 장미가 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빨간 장미요. 예쁘겠다. 저녁 먹고 같이 보러 갈까? 좋아요. 식사 후 엄마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저는 장미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별이 많네. 그러게. 엄마도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엄마와 저의 안락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되찾은 제 존엄과 이름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올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였어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저는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의 태양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밤에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어요. 엄마와 산책한 이야기요. 장미가 핀 이야기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요. 증거를 모은 나에게요. 마지막까지 싸운 나에게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은 끝이 났고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